내가 김치가게인 줄 아는 며느리들이 있습니다. 11월만 되면 전화가 쏟아집니다. 어머님, 이번에도 그 배추로 김치 좀 담가주세요. 한 통, 두 통, 세 통. 올해도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날이 쌀쌀해지고 배춧값이 뉴스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제 휴대폰은 어김없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어머님, 저예요. 그 배추로 김치 좀 부탁드릴게요. 첫째 며느리 민정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늘 그렇듯 상냥하고 가볍습니다. 작년엔 좀 짰죠? 이번엔 덜 짜게요. 우리 애가 어머님 김치만 먹어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보다 마음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둘째 며느리 세연이에게서 왔습니다. 어머님, 김장하시면 저희 것도 좀 같이 담가주세요. 저희 집 냉장고가, 김치 냉장고가 작아서요. 셋째는 막내 며느리 소연이. 어머님, 이번엔 포기김치보다 총각김치 위주로요. 우리 신랑은 그게 제일 맛있대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귀에 익숙하게, 너무도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배추 더미 위로 햇살이 내려앉고 찬 공기 속에서 손끝이 얼었습니다. 올해도 시작이구나. 밤이 되어 부엌 등을 켰습니다. 고춧가루, 멸치액젓, 마늘, 생강, 새우젓. 손으로 만져가며 준비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재료의 온도마다 지난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결혼 초 이 손으로 시댁 어른들 김치 담가드리던 기억이 나더군요. 그땐 칭찬 한마디에 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이젠 그 김치를 담가도 감사 인사 하나 없이 조금 덜 짜게요만 돌아옵니다. 며칠 후 김장을 하기로 한 날이 왔습니다.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배추를 절였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리고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점심때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김장하시죠? 그래. 세연이가 애 봐야 한다고 못 간대요. 대신 택배로 김치통 보내드릴게요. 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부엌 천장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김치통은 택배로 오면 되는 거구나. 그날 밤 한숨을 쉬며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달빛 아래 김치통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나는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이젠 내가 김치가게 사장님이지 뭐. 그 웃음엔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속엔 서운함이 서서히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두꺼운 고무장갑을 끼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물에 절인 배추가 3개의 고무대야에 담겨 있었습니다. 밤새 소금이 잘 스며든 배추잎 사이로 희미한 빛이 비쳤습니다. 손으로 살짝 짜보니 배추에서 똑똑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 물소리가 이상하게 서글펐습니다. 내 인생도 저렇게 짜내는 것 같네.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고춧가루를 풀었습니다. 멸치액젓, 새우젓, 다진 마늘, 생강, 찹쌀풀, 설탕, 양파. 재료를 섞으며 나는 속으로 음조렸습니다. 민정이 집 4통, 세연이 5통, 소연이 3통. 통마다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첫째 며느리 민정, 둘째 며느리 세연, 막내 소연. 그 밑에 친정용? 이라고 조그맣게 써둔 표시도 보였습니다. 그건 작년에 며느리들이 부탁하면서 남긴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우리 친정에도 조금 나눠드리면 안 될까요? 그때 나는 그냥 웃으며 말했죠. 그래 뭐. 김치는 나눠 먹는 거지. 하지만 그 뒤로 그 조금만이 이젠 당연한 한 통 더요가 되어버렸습니다. 점심이 가까워오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첫째 며느리 민정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직 안 버무리셨죠? 응, 이제 하려는 참이야.
그럼 우리 건 덜 맵게 해주세요. 지난번에 친정엄마가 너무 맵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아, 네, 저희 김치 조금 나눠드렸거든요. 어머님 김치 너무 맛있대요. 그녀는 그 말을 칭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속에서 뭔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 그래. 이젠 내가 며느리 친정 김치까지 담당이구나. 손끝이 얼고 어깨가 아팠습니다. 찹쌀풀 냄새가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추 한 포기 한 포기를 꼭 껴안 듯 버무렸습니다. 그게 내 습관이었습니다. 김치를 버무릴 때마다 내 자식들, 며느리들 얼굴이 떠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그 얼굴들이 감사 대신 요청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둘째 며느리 세연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열무김치도 조금 부탁드려요. 저희 엄마가 열무김치를 더 좋아하셔서요. 나는 그 문자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천천히 답을 썼다가 지웠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번엔 조금 힘들겠구나. 다음엔 같이 하자고 말해볼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그래, 하자. 이번까진 그냥 하자. 밤이 깊었습니다. 부엌 조명 아래 김치통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꼭 공장 컨베이어 벨트 같았습니다. 나는 멍하니 그걸 바라봤습니다. 배추 속에서 붉은 양념이 반짝였습니다. 그 빛이 예쁘긴 했지만 이상하게 서늘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김치가 가족의 정이 아니라 물건이 된 걸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아직도 하냐? 응, 이제 마무리야. 며느리들 거냐? 그래. 참 며느리들은 좋겠다. 김치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남편의 말투엔 아무런 악의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더 서글펐습니다. 김치를 다 버무리고 나서 나는 손을 씻었습니다. 찬물에 닿자 손끝이 얼얼했습니다. 손등이 갈라져 피가 맺혔습니다. 붉은 양념이 그 위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피가 이 김치에 섞이는 것 같네. 그날 밤 김치통 옆에 앉아 불을 끄고 앉았습니다. 바깥의 찬 공기와 내 속에 뜨거운 서운함이 섞였습니다. 나는 김치를 담그는 사람이지 사람 마음을 담그는 사람은 아닌가 보다. 며칠 뒤 김장 김치를 포장해 택배로 보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며느리 셋의 주소를 적어가며 박스를 붙였죠. 하나같이 친정 보내는 김치라 써 있었습니다. 그 문구를 보는데 속이 조금 시렸습니다. 내 손끝에서 나간 김치가 결국 내 밥상엔 돌아오지 않네. 며칠 후 장 보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배추 몇 포기 더 사려던 참이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북적였습니다. 김장철이라 그런지 시장엔 고춧가루 냄새, 생강향, 파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이번에도 김장하셨어요? 단골 가게 아주머니가 묻더군요. 예, 며느리들 김치 좀요. 아휴, 요즘 시어머니들은 힘드시죠? 요새는 며느리들이 김치도 다 사 먹는다던데. 나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내 뒤쪽에서 들려오는 대화 한 줄. 야, 너 시댁 김치 맛있다 했잖아. 그거 친정 엄마한테도 나눠줬다고 했지? 응, 우리 시어머니 김치가 진짜 끝내줘. 그걸로 우리 친정 엄마가 손님 접대했잖아, 하.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배추가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툭 떨어지며 흙이 튀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내 귀에 바늘처럼 꽂혔습니다.
그래, 내 김치로 내 친정 손님을 대접했구나. 그 말 한마디가 묘하게 뼈에 박히더군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무장갑을 더 꽉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바구니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김치 냄새가 옷에 벨 정도로 버무렸는데 그 냄새가 오늘따라 역겨웠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내 김치를 그리 쉽게 가져가도 되는 걸까? 그날 저녁 식탁에 앉은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여보, 나 김장 그만할까? 왜 갑자기? 허리도 아프고 손도 아파. 이제 며느리들도 배워야지. 남편은 신문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그거 며느리들이 할 수 있겠어? 그냥 올해까지만 하자. 그 말이 나를 더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올해까지만이 10년째야. 밤에 부엌불을 껐는데 김치 냄새가 아직도 진동했습니다. 그 냄새가 내 손에, 내 머리에, 내 인생에 박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다르게 해보자. 그냥 김치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담그는 김장을 해야겠다. 그날은 이상하게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엌 한쪽에서 김치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 위에 붙은 이름표가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네, 새였네, 소였네. 그리고 조그맣게 덧붙여진 글씨, 친정용. 그 글자를 보고 있으려니 심장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젠 내 손맛이 아니라 내 손이 이용당하는구나. 나는 그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김장엔 나도 내 방식대로 담가보자. 그래서 서랍에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깨끗한 종이를 꺼내 김치통 수만큼 접었습니다. 민정이네, 세연이네, 소연이네. 하나하나 적으면서 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봉투에 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의 영수증. 이번 김치의 재료값은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감사 인사 한마디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김치는 정성으로 담그지만 마음은 함께 나눠야 익습니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가슴이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런 말까지 써야 하는구나. 다음 날 아침 나는 계산서를 정리했습니다. 배추 30포기, 고춧가루 2kg, 새우젓 1통, 생강마늘 1봉, 파 3단, 옆에 수고비 0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밑에 작게 하지만 마음값은 무겁습니다. 점심 무렵 아들이 들렀습니다. 엄마, 또 김치 담그셨어요? 응. 우리 집 건요? 없어. 아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요? 이번엔 며느리들 집만. 아니, 우리 것도 좀 담그시지. 우린 사 먹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쓰라렸습니다. 우린 사 먹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그게 무심한 말인데 내 가슴엔 칼처럼 박혔습니다. 밤이 되어 모든 김치통을 포장했습니다. 뚜껑 위엔 이름표 대신 작은 봉투를 올려뒀습니다. 안엔 그 사랑의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등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손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오랜만에 단단했습니다. 그래, 이번 김장은 내 손맛이 아니라 내 마음맛으로 담갔다.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김치를 담그며 살았다. 그리고 이제는 마음을 담그며 살아야겠다. 김치통을 모두 포장하고 나니 하루가 다 갔습니다. 택배기사님이 와서 김치통을 하나둘 실어갔습니다. 나는 그 트럭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 말이 들어가 있지.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단톡방 이름은 며느리 단톡. 그 방은 며느리들이 김장 조율할 때만 살아났죠.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민정 어머님, 김치 잘 받았어요. 세연 저희도요. 근데 이건 뭐예요? 소연 편지요? 계산서? 잠시 후, 민정 어머님, 이거 진심이세요? 세연 저희가 돈이라도 드렸어야 했던 건가요? 소연 김치를 이렇게 보내시면 저희 기분이 좀. 순간 핸드폰 진동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이젠 말로 할 때가 아니다. 잠시 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김치에 왜 편지를 넣으셨어요? 그냥 내 마음을 적은 거야. 며느리들이 많이 놀랐어요. 엄마가 서운하신 건 알겠는데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난 늘 너무했지. 김치도 너무 짜고 말도 너무 많고 손도 너무 느리고.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그냥 넘어가요.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넘어가라니. 나는 평생 넘어서 살아왔는데. 저녁 무렵 며느리 단톡방이 다시 터졌습니다. 세연 우리끼리 솔직히 말해요. 어머님,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신 걸까? 민정 나도 놀랐어. 편지 내용이 좀 섬뜩하지 않아? 소연 감사 인사로 결제하라니.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대화들을 보고 있으려니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밤이 되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세연이었습니다. 어머님, 김치 잘 받았어요. 근데 이런 계산서까지 굳이 넣으신 이유가 뭐예요? 이유라니, 그냥 내 마음을 썼을 뿐이야. 그런데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희가 마치 김치만 받으러 오는 사람 같잖아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니? 순간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늘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그건 좀 너무하시네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데 불 꺼진 김치 냉장고가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그 안엔 내 손으로 담근 김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김치가 이제는 내 마음처럼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잘 됐다. 이제 나도 식을 때가 됐지. 며칠이 지나고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전화도 없고 단톡방도 멈췄습니다. 그 정적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나는 마당 장독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겨울 공기 속 김치 냄새가 은은하게 났습니다. 그 냄새가 예전엔 따뜻했는데 이젠 조금 서늘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첫째 며느리 민정이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김치 그거 친정에 조금 나눠드렸거든요. 그래. 근데 그 안에서 봉투가 나왔어요.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읽었니? 네. 잠시 후 둘째 세연이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봤어요. 뭘? 그 손편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김치값은 이미 오래전에 받았다. 너희 엄마의 행복한 얼굴로. 그거 어머님이 쓰신 거죠?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썼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친정에 김치를 나눠줬다며. 네. 그럼 됐지. 그 김치가 다른 누굴 웃게 했다면 그게 내 값이야. 세연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 죄송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희미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셋째 소연이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 편지 보고
저희 친정엄마가 우셨어요. 왜 울었대? 그런 마음으로 김치 담그는 분이 세상에 얼마나 남았을까 하시면서요. 그 말에 내 속에서 뭔가 녹아내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또 열렸습니다. 민정과 세연까지 모두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의 손에는 김치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통은 열려 있었고 김치는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다시 가져왔어요. 왜? 이건 그냥 김치가 아니라 어머님 마음이라서요. 나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김치는 원래 같이 먹는 거야. 혼자 먹으면 짜고 나눠 먹어야 달지. 그 말에 셋째가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같이 담글게요. 그날 밤 부엌 불빛 아래 우리 넷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양념 냄새가 은근히 퍼졌고 배추를 버무리는 손길이 엉성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세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게 김치가 더 맛있어요. 그래, 김치는 손맛보다 마음맛이지.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김치가 익는구나. 그날 이후 며느리 셋이 차례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들이 전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첫째 민정이는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김치가 냉장고에 있는 게 늘 어머님 덕분이었는데 그걸 한 번도 감사하단 말 못 드렸어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늦게라도 오면 그게 진짜 고마운 거야. 둘째 세연이는 톡으로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그녀의 손으로 버무린 배추 한 포기가 있었습니다. 세연 어머님, 저도 해봤어요. 진짜 쉽지 않네요. 손이 얼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신기하게 냄새가 나니까 어머님 생각이 나요. 나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김치는 손으로 배우는 게 아니지. 마음으로 배우는 거지. 셋째 소연이는 직접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붕어빵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뵐게요. 그녀는 들어서자마자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뭘? 김치는 그냥 음식이 아니라 정성이고 사랑이었네요. 그걸 돈으로 환산하려 했던 게 부끄러워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이 살아보면 알아. 고생 없이 얻은 건 결국 아무 맛도 안 나거든. 소연이는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땅에 닿기도 전에 나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집이 이상할 만큼 따뜻했습니다. 부엌에서 김치 냄새가 여전히 났지만 이젠 싫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며느리들이 보낸 편지 3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김치가 아니라 가족을 배웠어요. 어머님, 저도 내년엔 김장을 배우겠습니다. 어머님, 사랑의 영수증 평생 간직할게요. 나는 그 편지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눈물이 되어 떨어졌습니다. 그래, 익었구나. 이제야 우리 마음이 제대로 익었구나.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이 늦게라도 깨달으면 다행이다. 늦은 김장은 김치가지만 늦은 후에는 사람을 바꾼다. 며칠 뒤 며느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하얀 손목에 새 장갑을 낀 세 사람이 부엌 문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올해 김장은 저희가 같이 할게요. 그래, 좋지. 그럼 이제 진짜 가족 김치가 되는 거네. 그 말에 세연이 웃었고 민정이와 소연이도 따라 웃었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헹구고 양념을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배추의 차가움, 양념의 따뜻한 붉은빛, 그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세연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매년 하셨죠?
그래. 손끝이 아파도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에 버텼지. 정말 대단하세요.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양념 묻은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 손끝이 붉었습니다. 그건 고춧가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우린 함께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밥, 갓 담근 김치, 그리고 김치찌개 한 냄비. 김치 냄새가 부엌을 채웠고 웃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민정이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맛있어요. 이 맛은 레시피로 못 배우겠네요. 그렇지. 이건 레시피가 아니라 시간이 가르치는 맛이거든. 그때 막내 소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내년엔 저희 친정에도 직접 담가드리고 싶어요. 그때 어머님도 같이 가주세요. 그 말에 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 그럼 김치는 내가 가르치고 정성은 내가 가르쳐줘라. 식사 후 며느리들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나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장독대에 내려앉고 김치통들이 줄지어 반짝였습니다. 그 빛이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속삭였습니다. 이젠 내 손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담그는 김치가 되었구나. 저녁이 되어 며느리들이 돌아가려 할 때 나는 작은 봉투를 하나씩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올해 김장 수고비야. 어머님, 그런 거 안 받아요. 받아. 그 안엔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이 들어있으니까. 그들이 조심스레 봉투를 열자 안엔 짧은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젠 내가 아니라 너희가 담근 김치야. 올해는 너희 마음이 더 맛있다. 세 명이 동시에 울었습니다. 그날 밤 부엌 불빛 아래 혼자 앉았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낮게 웅웅거렸고 그 소리가 마치 마음의 심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기장을 꺼내 썼습니다. 김치는 정성으로 담그지만 가족은 이해로 읽는다. 올해 김장은 김치가 아니라 마음이었다. 김장은 손맛으로 담그지만 마음은 정성으로 익습니다. 결국 내가 담근 건 김치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김치가게 사장이 아니라 가족의 맛을 지키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신다면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